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0월의 첫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2에서 14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1도 예상되는데요. 강원 남부 지역은 오전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다녀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는데요. 전형적인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가깝게 더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10월 3일 KBS 국악관현악단이 원주를 찾아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고요. 해마다 늘고 있는 가정폭력, 강원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강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249명을 인정했습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5,503건으로 97%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51.9%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74%는 40대 미만 청년층이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공구로 때리거나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는 등 학대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9살 A씨와 31살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평창군의회가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합니다. 김광성 평창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에게 연 24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바우처 사용처는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각종 체육시설, 서점 등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며 본회의 통과 시 공포 후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3일 목요일 백운 아트홀에서 KBS 원주방송국 개국 60주년을 맞아서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목요일에 뜻깊은 행사가 열렸죠. 콘서트 7080. 이 원주 시민을 위한 KBS 국악관현악단 공연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KBS 원주방송국이 올해 개국 60주년을 맞아서 원주시와 함께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네. 매년 여는 콘서트 7080 현장에 KBS 국악관현악단을 초청했습니다.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국악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준비돼서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KBS 국악관현악단은 1985년 창단한 이후로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 방송국에 찾아가는 연주회를 진행하면서 전국의 시민들에게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는 KBS 국악관현악단원들이 대규모로 함께한 건 물론이고 대중가요와 재즈, 유명 가수들도 함께해서 무대를 더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유지철 국장에게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KBS 원주방송국이 개국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원주방송국 개국 60주년을 기념해서 원주시와 함께 원주 시민들을 위한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을 오늘 백운 아트홀에서 갖게 됐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50명 이상의 단원들이 대규모로 오늘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로 출연하기 때문에 이 국악의 엄청난 웅장함 그리고 파워 넘치는 그런 공연을 연주를 시민들께서 감상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 그리고 KBS 국악관현악단 우리 원주를 찾아줬는데 이렇게 훌륭한 가수들과 국악관현악단의 그런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원주 시민들이 마음껏 이 국악의 향연을 즐겨주시고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시민분들이 나가시면서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많은 시민들이 그만큼 공연을 잘 즐겨주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더 자세히 전해주신다면요? 네, 행사는 7시에 시작이 됐는데 네. 7시가 되기 전인 5시 30분부터 벌써 많은 시민들이 이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평소에 이제 공연을 비롯해서 문화활동을 즐길 기회가 많지 않은데 중장년층의 시민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는데요. 또 무대 중에서는 사랑가, 쑥대머리를 비롯한 전통 음악을 비롯해서 또 재즈, 대중가요와 함께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을 선보여서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가수 남상일 씨, 웅산, 또 송소희, 박기영 씨가 함께해서 국악을 다양한 장르로 표현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가을밤에 정말 뜻깊은 공연 정말 감명받고 가요. 특히 그 박기영 씨, 이 가을 저녁하고 너무 잘 맞는, 잘 어울리는 그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국악을 또 이렇게 KBS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늘 양악을 쉽게 접하는데 국악을 접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소리라 역시 정겹고 더 감명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 공연을 가까이서 즐길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KBS 국악관현악단은 어떤 공연을 준비했나요? 근데 방금 앞서 인터뷰 파일에서 네. 송소희 씨와 또 재즈 가수 웅산 씨의 국악 협연 연주 소리 짧게 담아봤는데요. 네. 이 외에도 또 KBS 국악관현악단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악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곡은 물론이고요. 해금, 대금, 피리, 가야금, 아쟁을 비롯해서 한국 전통 악기를 활용한 연주를 다양하게 해석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진행한 KBS 국악관현악단 박상우 상임지휘자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들어봤습니다. 저희 KBS 국악관현악단은 내년으로 이제 40년이 되는 깊은 역사를 지닌 그런 악단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방송 국악관현악단입니다. 현재 KBS라는 그 한국의 공영방송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는 뭐 정기연주회라든지 뭐 이렇게 찾아가는 지역음악회 등등 다양한 그 문화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런 시청료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런 공익적 목적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들로 이루어진 악단이지만 저희가 하는 음악은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음악에서부터 또 우리 대중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뭐 가요나 그런 아주 다양한 음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뭐 열린 음악회라든지 뭐 국악 한마당 같은 KBS 대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인사드리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저희 내부에서도 제작 공연들을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는 10월 15일에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축제에서 KBS 국악관현악단 공연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매년 정기 공연회, 감사음악회, 기획연주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 공연 즐기고 싶은 분들께서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다양한 공연 일정 국악관현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이 마련한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을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아마 국악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무대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정 알려주실까요? 네. 10월 19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11시 아마 오후 11시 한 45분, 50분 늦은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KBS 1TV에서 이번 현장 실황 공연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어떤 공연 진행됐는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10월 19일 밤에 KBS 1TV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밤에 이제 KBS와 함께 하시면 이 멋진 무대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고 살면서 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혹은 주변의 이웃은 보고도 모른 척했나? 등등의 의문 말이죠. 오늘은 원주 지역을 비롯해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안경옥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강원도를 비롯해서 원주 지역의 가정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강원 지역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6,6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1년부터 매년 거의 6천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고 있는데요. 예. 6천여 건이 신고가 됐지만, 구속된 건수는 사실 4년간 7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매년 6천 건이 강원도에서 이제 신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속된 경우는 매년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고에 비해서 구속 비율이 아주 좀 낮습니다. 제가 일하는 우리 상담소에서도 매년마다 이 가정폭력 상담을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600여 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년 신고되는 건수에 비해서 1%도 되지 않는 거네요. 매년 20명이면 원래 그렇죠. 그쵸. 네, 맞습니다. 6천여 건이 매년 신고되는데 와, 그렇군요. 이 가정폭력의 유형은 좀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재산상 피해에 수반하는 행위인데, 그 유형을 좀 분류를 해보면, 네. 신체적인 폭력, 언어 정서적인 폭력, 언어 정서적인 거는 욕설이나 폭언, 비난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성적 폭력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폭력도 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든가 돈을 이제 감시한다든가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생되는 유형은 언어와 정서적인 폭력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체적인 폭력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언어와 정서적인 폭력은 이제 가정 내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발생되는 많은 유형이기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의견 차이에 이런 정도가 넘어서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하는 행위, 그런 협박이라든가 심각한 욕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상별 유형은 요거는 이게 그 피해 유형별로 제가 나눴던 거고 대상별 유형은 부부 간의 폭력 발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에 대한 폭력, 노인학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가정 내에서 부부간 폭력과 노인학대, 아동학대의 대상별 유형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유형, 가정폭력의 유형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언어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일부러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추세여서 그렇게 보이나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하는 부모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폭력은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경제적 폭력의 아동학대라고 한다 그러면 네. 아이한테 뭔가 필요한 지원들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하지 그쵸. 않는 거죠. 네.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라든가 최소한의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이든지 어디 공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안 한다라던가 사실은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제대로 먹이지도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이고, 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피해 대상별 유형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노인학대, 아동학대, 부부간 폭력 등으로 나눠주셨는데 그중에서 아동학대가 재범 위험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재범 사례 현실은 좀 어떤가요? 가정폭력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죠. 법무부 자료 보면은 일단 10%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네. 요건 이제 법무부 자료이기는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재범률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이 재범률이 사실 높은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가정폭력 발생 현황에서도 좀 살펴봤죠. 이 신고가 6천 건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 신고율은 이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건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90%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신고된 10% 중에서 20%만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비율은 아까 보셨지만 네. 1% 내외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가정보호 사건은 형사상의 어떤 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를 위한 보호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남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제대로 처벌이 안 되면 신고한 사람도 아니면은 신고당한 가해자, 행위자 입장에서도 이 가정폭력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범률이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6천여 건도 전체 자료에 따르면 이제 신고율이 10%가 되지 않는 수치인 건데 신고를 해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결국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설명을 들을수록 들거든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정폭력의 특징이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실까요? 이게 사실은 처벌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가정폭력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 가정폭력은 어쨌든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에서 아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정폭력 특성 중에서 은폐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드러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체적인 폭력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 이웃들이 모두 아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폭력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고 지속 반복되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피해에 이제 노출되다 보면 뭔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이거 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첩적으로 발생된 또 특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부 간의 폭력도 있지만 거기에 아동학대도 같이 발생된다.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도 같이 있고 또 노인학대도 같이 발생되는 이건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가정폭력은 다른 이제 여성폭력 중에서도 가족 내에서 그 가족이 누구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쵸.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은폐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중첩적으로 일어나서 외부에서 혹시 아이에게 학대당한 아이에게 폭력을 당했냐고 물어봐도 숨기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느 정도 예측은 충분히 지금 되는 상황인데 주로 누가 가해를 하는지와 이 가정폭력 가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집 아니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이 가해자가 뭐 누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여자냐 남자냐 엄마냐 아빠냐 뭐 부모냐 자식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사실은 이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힘,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해자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간 폭력에서는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남편이 이제 행위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 아동학대에서는 당연히 아이보다는 이제 부모, 학대 행위자의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노인학대에서는 노인이면은 결국은 나의 이제 부모가 되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게 되는 상황에서의 가해자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누가 가해자냐면은 그 집에서 가장 어쨌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가정 내에서 대부분 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참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이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러니까 아동학대 피해자가 훗날 가정폭력 가해자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러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죠. 그런데 모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정 내에 사실은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폭력으로만 이제 학습하게 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제 또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다른 방법을 찾거나 선택하지 못하게 돼서 그대로 이제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한 것들을 이제 이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육도 다양한 교육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가치관도 많이 변해 있고 주변 환경에 이런 변화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통념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정 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통제를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상담소에서 이제 하는 가정보호 사건 중에 상담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호 처분 중에 상담을 받도록 하는데 행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끝나게 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내가 그동안 했던 이 방식이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제 나는 앞으로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겠다. 이제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면을 보면은 갈등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쉬운 방법,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폭력적인 부분들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모든 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이제 신고율이 10%도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동학대 위주로 살펴봤다면 우리나라로 온 결혼 이주 여성이 약 1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강원도에서 2천여 명이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꿈과 행복을
안고 왔을 텐데 이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갈수록 이제 이주 여성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고 우리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제는 예. 이제 강원도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서울의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하고 강원도에 이제 하나 있는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의 통계를 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서울에서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 2023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5,300여 건. 네. 그리고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는 2024년 2분기까지 해서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4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상담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는 이주 여성들 10명 중에 3명은 가정폭력 피해로 상담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상담을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일부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일 수 있다라는 거죠.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이주 여성 10명 중에 4명이 가정폭력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와 이런 통계 수치를 합친다 그러면은 한 30-40%로 최소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장님 저희가 얘기 나눠야 할 거에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럴까요? 네, 모쪼록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정폭력이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부터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고를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경찰관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안경옥 소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